왜 우리는 가장 진실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결국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끌리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어떤 사람에게 끌리게 하는 것은 그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 상처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은 강렬하고 저항할 수 없고 거의 마법과 같은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반쪽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것은 그러한 강렬함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릴 때 깨어나는 깊은 감정적 기억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케미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반복적인 시나리오로 드러납니다. 개인 개발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인 루이스 헤이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 우리의 내면적 신념을 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고통이 있는 관계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잠재의식의 침묵 속에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역설은 이렇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애쓸수록 고통을 주는 관계에 더 자주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공허함, 그리고 흔적을 남긴 사랑으로 쓰여진 우리의 감정적 역사는 우리가 논리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조차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결정합니다. 아마도 우리 각자는 적어도 한 번쯤은 왜 나는 계속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는 걸까? 또는 왜 나를 분명히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을 놓을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지만 우리는 다시 익숙한 감정적 순환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것은 나약함이나 의지력 부족의 표현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결정이 항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과거에 받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여지고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욕망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비난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운명이나 불운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탐구하라는 초대입니다. 유명한 루이스 헤이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의 반영이다 라고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마음속 깊이 자신의 무가치함,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 또는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 삶에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반영일 뿐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우리를 완성시켜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 감정, 그리고 신념과 함께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 공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호환성, 공통 가치, 육체적 매력, 그리고 삶의 목표에 따라 의식적으로 파트너를 선택한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종종 우리의 정신의 더 깊고 숨겨진 구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마음속 상처로 선택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표현되지 않은 모든 감정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로 변하고 사랑에서 이것은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장점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종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오래된 감정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갈망,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은 일종의 내면 지도를 형성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감정적으로 냉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체계가 이러한 행동 패턴을 사랑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역사를 다시 쓰고 과거에 너무나 부족했던 인정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잉 보호적인 환경에서 자랐다면 진정한 감정적 자유가 있는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사랑은 통제와 의존의 동의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트너가 당신에게 자율성을 제공하고 당신의 개성을 존중할 때 당신은 이것을 소외감과 무관심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레이더는 조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찾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종종 이러한 메커니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선택을 통제하는 감정의 수레바퀴에 갇힌 것처럼 고통을 경험합니다. 루이즈 헤이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작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자동적인 반응만이 지배했던 영역에 빛을 비추고 모든 감정적인 선택 뒤에는 보살핌과 치유를 갈망하는 내면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종종 삶에 대한 갈망에 눈이 멀어 진정한 사랑을 강렬한 감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불안, 자기 불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자극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대신 우리는 격렬한 감정적 경험, 일종의 롤러코스터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게 느껴지고 감정의 깊이에 대한 환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낡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결국 우리를 떠날 때 우리는 그의 부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치유하려는 시도에 다시 실패했다는 느낌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아무리 잘못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처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과 자기 인식의 과정입니다. 어떤 부분이 내 결정을 좌우하는지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어른으로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포옹을 갈망하며 과거에 부족했던 것을 외부의 누군가가 고쳐주기를 바라는 내면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충족할 가능성도 의무도 없는 기대를 투영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솔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를 그토록 끌리게 하는가? 내 어떤 측면을 활성화하는가? 이 관계는 나를 채워주는가? 아니면 공허감을 더 심화시키는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두려움, 승인에 대한 필요, 또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욕구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거의 항상 이전보다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 인식, 충만함에서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림이 바뀝니다.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의식적으로, 더 온전하고 진정한 상태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박한 탐색이 아니라 자유로운 만남으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길을 잃지 않고 그의 존재 안에서 자신을 찾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식적인 사랑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고통에서 선택하는 것을 멈추고 치유에서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렬하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진정한 사랑의 동의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초기 끌림이 강할수록 이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즉각적인 불꽃, 당신이 이 사람을 평생 동안 알아온 것 같은 느낌은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깨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합되지 않은 감정적 기억, 열린 채로 남아있는 상처일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몸은 마치 나는 이 역동성을 알고 있으며 여기서 무언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루이즈 헤이는 모든 연결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부분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모두를요, 우리가 이상화하는 사람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결점과 욕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이상화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고 갈망하는 자질을 부여받은 우리 의식 속에 캐릭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캐릭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충돌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가 변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우리가 만든 이상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변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영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당신은 그의 존재, 그의 확고함과 명확성에 눈이 멀게 됩니다. 당신은 그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가 의심, 두려움 또는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엄청난 실망감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이상화했던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드러내도록 허용하지 않는 자질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당신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당신의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함으로써 당신은 그를 감정적인 구원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짜증이 난다면 나 자신을 우선시하려는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가? 경계를 설정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루이즈 헤이는 모든 판단은 자기 인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보며 심각하게 짜증이 나는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거울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감정 상태, 부정된 인격의 측면, 그리고 우리가 통합해야 할 것들을 보여줍니다. 강렬한 끌림이 진정한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이는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감정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정서적으로 닿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면서도 고통스러운데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 자신보다 더 강하게 당신을 그 사람에게 묶어두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 당신을 그 사람에게 묶어두는 것은 당신의 상처입니다. 그 닿을 수 없는 사람은 과거에 당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복하려는 모든 시도는 당신이 거부당했던 것을 치유하려는 무의식적인 열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춰서서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이 사람에게 그토록 끌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강렬함이 내 안에서 깨우는 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상처가 변장한 모습인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 사람인가? 아니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투영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정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발전시키고 자각을 동반하며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비판 없이 관찰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 안의 일부인 내면의 관찰자를 키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보충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보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상화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간적이고 불완전하며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더 건강한 상태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상숭배나 구원이 아니라 열정으로 위장된 필요나 투영, 가면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두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투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필터 없이 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활성화하는 반영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기초입니다. 처음에는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투영이 무너지고 진실만이 남을 때 남아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작업에서 가장 강력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강렬한 감정, 즉 깊은 사랑이든 강한 거부감이든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투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감정 자질 또는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투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영화를 덮어 씌운 다음 그 사람 자체가 아닌 자신의 투사에 반응하는 것처럼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루이스 헤이의 유명한 말은 깊고 현명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종종 누군가에게 강한 감탄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 드러내도록 허용하지 않는 자질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대로 숨김없이 혐오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만 억누르려고 애쓰는 특징을 비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예로 확고한 목소리와 고든 자세로 자신감 있는 사람을 만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결단력은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지만 그 감탄은 항상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종종 이 사람은 꽃을 피우기를 기다리는 우리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자신감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이 내면의 힘은 우리 안에도 살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키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주목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그를 자기중심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양육 과정에서 우리는 관심을 끄는 것은 나쁘거나 자신을 너무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억눌렸던 우리 인격의 일부를 건드리기 때문에 반감을 느낍니다. 유사한 과정이 긍정적인 감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누군가와 깊고 거의 마법과 같은 연결을 느낄 때 그 사람은 창의성, 내면의 자유 또는 부드러움 등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봅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존재하지만 처벌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인식의 기회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 내면 세계의 거울상입니다. 이러한 투사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오류가 아니라 아직 통합되지 않은 우리 인격의 측면을 가리키는 귀중한 힌트입니다. 이 원칙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인, 사회 집단 및 이념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호감과 반감은 종종 우리 내면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자기 인식 방법은 특정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을 기록하고 그 감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다른 형태로든 나 자신에게도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동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성찰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유용한 도구는 의식적인 거울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에게 강한 짜증을 유발할 때 서둘러 비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어떤 부분이 이에 반응하는가? 어쩌면 나는 내 안에서 이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은 심각한 갈등을 예방하고 개인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겸손, 자기 분석 및 자기 연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내면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는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응의 어떤 부분이 정당하고 어떤 부분이 투영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하게 행동하고 유해한 감정적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상처와 기대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환상과 환상에서 벗어나 더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사랑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거울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반영을 정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만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은 파괴적인 패턴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변혁적인 관계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각자는 감정적 경험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든 독립적이든 심리 이론에 대해 잘 알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사랑하고 소통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에서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도 만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부모 간의 관계, 갈등을 해결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또는 표현하지 않는 방식을 관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인식을 흡수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은 고통이다, 질투는 사랑의 징표다 와 같은 문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따르는 내면의 시나리오의 일부가 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우리의 관계에도 완전히 적용됩니다. 희생과 관련된 가정에서 자랐다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사랑이 거부라고 보았다면 의무를 두려워하거나 상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학습된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규정, 연결을 시도할 때마다 활성화되는 과거의 감정적 메아리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우리 관계의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하는 이야기를 재고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냉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은 의무를 질 수 없는 남성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그러한 유형의 남성에게서 어린 시절에 부족했던 사랑을 얻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관계는 실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입니다. 또 다른 예, 어머니가 과도하게 통제하는 남성은 파트너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관계에서 갇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표명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친숙한 역학을 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서 집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미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주목받지 않고 튀지 않고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배운 사람들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상대를 선택합니다. 또는 파괴적인 싸움을 보고 자라 어떤 논쟁이든 위험과 연관 짓는 사람들은 사소한 갈등에도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신념을 깊이 재고
새로운 삶의 시나리오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사랑에 의해 좌우되는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는가. 종종 우리는 가족에 대한 묵시적인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나 아버지의 순종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충실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추구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세요. 치유는 비판이 아닌 이해를 통해 온다는 것을요. 이러한 감정적 짐에는 첫사랑의 고통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사랑 경험, 첫 번째 거절, 첫 번째 버려짐의 느낌. 이러한 모든 사건은 우리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 흔적은 지속적인 행동 패턴으로 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관계가 격렬하고 고통스러웠다면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강렬함을 재현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며 그것을 진정한 연결의 신호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평온함, 신뢰성, 진실한 애정을 제공할 때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 시스템이 유익한 것이 아닌 익숙한 것을 찾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 중 다수가 내부 모순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을 원하지만 동시에 친밀함을 극도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관계를 갈망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랑을 받을 때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단락에서 무의식적인 짐의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한 가지를 추구하지만 깊은 감정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내면 작업의 상당 부분은 자기 분석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반복해서 연기하고 있는가? 누구의 승인을 구하고 누구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며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이 관계는 진정한 것인가? 아니면 지나간 날들의 메아리일 뿐인가? 자기 인식의 유용한 도구는 감정 연대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중요한 관계를 기록하고 그들이 당신의 영혼에 어떤 교훈이나 행동 모델을 새겨 넣었는지 기록하세요. 이러한 데이터를 종이에 시각화하면 반복되는 패턴을 식별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관계에서 자신의 자동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나요? 어떤 행동을 참으려고 하나요? 어떤 행동이 당신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나요? 이러한 질문은 무의식의 깊이로 향하는 문을 열어 명백한 증상 너머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진정한 힘이 현재의 순간에 있으며 오직 여기서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신의 감정적 짐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멈추고 삶의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사랑은 필요, 공허함 또는 오래된 시나리오의 반복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충만함 및 진정성에 기반합니다. 감정적 시나리오를 치유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준 것, 부족했던 것,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취하여 지혜의 원천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기원을 이해해야만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더 자유롭고 진실하며 의식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풍요로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선택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숨겨진 면, 거부당하거나
비난받거나 버려질까봐 두려워 숨기는 내면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부분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부도덕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억압 아래 묻히고 우리의 인식의 광선으로부터 차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이 그림자는 모든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변화의 초석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욕 없이 보기 힘든 것, 즉 우리의 분노, 우리의 자존심, 억제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한 갈망, 질투, 가장 숨겨진 두려움까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호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심연으로 밀어넣어 더욱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작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특정 성향을 억누르려 할 때 그것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반응, 자기 파괴적인 행동,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으로 스며듭니다. 예를 들어 공격성을 억누른 사람은 수동 공격성의 화신이 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억압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짜증이나 불안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에서는 감정적 친밀감이 돋보기처럼 작용하여 우리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취약성을 느끼게 하면 우리가 굳게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따라서 관계가 사랑의 부족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질투에 시달리고 조종하려는 강박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소유욕이 강하고 요구가 많거나 불안정한 우리의 본성이 깨어날 때 우리 자신의 그림자 앞에서 당황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관찰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밀어내거나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탓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반응이 종종 우리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한때 억압된 인격의 측면이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은밀히 조종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과제는 이러한 특성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모순, 두려움, 분노, 통제하려는 욕망에 취약하지만 자신을 연민으로 대하는 불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래, 이것도 내 일부이지만 나는 그것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것을 관찰하고 그 동기를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변형시킬 수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에 불신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파트너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그의 모든 대화에 고통스럽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그의 도발적인 행동이나 그의 자신감 부족으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해야 합니다. 이 불안감이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내 안에 존재했습니까? 이 통제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상황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상처의 메아리입니까? 또 다른 예, 당신은 파트너의 부족한 감정 표현에 깊이 짜증을 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자주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충분한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걱정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면 당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 즉 끊임없는 외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문제는 파트너의 결점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 즉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의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불편함의 순간은 패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인식, 수용, 궁극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곳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거부된 자아의 통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확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포함하여 나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의 두려움을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고 나 자신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와 같은 문구는 단순한 소리의 집합이 아니라
수년간 잠겨있던 내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거울은 단순한 반사면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도구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수치심이나 자기 혐오에 압도될 때, 특히 사랑과 수용의 말로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거는 연습은 강력한 변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와의 대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억압하는 인격의 부분에서 편지를 쓰는 것도 똑같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런 다음 우리의 성숙하고 동정심 있는 면에서 답장을 줍니다. 이러한 연습은 내부 투쟁을 멈추고 우리 경험의 전체 스펙트럼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문제의 인식이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개인적 성장은 완벽을 향한 노력이 아니라 통합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도 빛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과제는 그것들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밝히고, 이러한 부분이 또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주의가 필요한 영역을 지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메신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두 파트너 모두 이러한 내부 작업을 수행할 때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진실되고 연약하며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가식이나 방어, 경쟁 없이 그림자가 숨겨지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난 없이 이해로 가득 찬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랑은 바로 이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만 진실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숨거나 투사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더 이상 싸움터가 아닌 상호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깊은 감정적인 작업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특히 관계 기간 동안이나 관계가 끝난 후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때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질투, 슬픔, 불안, 통제 욕구,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이러한 감정들은 강렬하지만 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감정은 몸으로 표현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독하고 감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고 반응성, 질병 또는 내면의 파괴 행위로 변형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 검열 없이 그저 자신을 관찰하면서 필터 없이 자신의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할 때 분노를 느꼈다, 또는 나는 할 때 버려졌다고 느꼈다 와 같이 적은 다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기억이 이 감정을 활성화하는가? 이 감정은 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것인가? 종종 우리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고 현재가 그 상처를 건드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자기 탐구를 위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휩쓸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가? 나의 반응은 상황에 비례하는가? 나는 어른처럼 반응하는가? 아니면 상처받은 아이처럼 반응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내면의 공간을 열어주고 우리를 자동 모드에서 벗어나 성찰로 초대하며 피해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치유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인식은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며, 이러한 인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자신의 경험에 가려지지 않은 외부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현명한 친구, 심리치료사, 지원 그룹 등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매우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한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말이나 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분노, 두려움 또는 슬픔과 같은 감정을 몸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축적되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기, 운동, 마음 챙김 호흡 연습, 춤추기, 손으로 일기 쓰기 또는 심지어 마음껏 울기 등 이 모든 것이 치유 과정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귀중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본적인 도구는 확언 연습입니다. 많은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이 연습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진술을 통해 우리 내면의 대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의 순간에 나는 이것을 사랑으로 볼 준비가 되었다. 나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내면에서 안전하다와 같은 문구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비판이 아닌 지지, 비난이 아닌 사랑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자신과 구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작은 감정적 자가 관리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촛불을 켜고 깊이 숨을 쉬거나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몸짓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를 중심으로 되돌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전략은 자신 안에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압도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장소를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지지하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느끼는 것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상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각화는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제적인 평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타인의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성숙함의 표시이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처럼 느껴질 때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의 표현이 됩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우리의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자가 치유 도구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즉, 판단, 억압 또는 도피 없이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치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두려움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면의 공간을 넓히면 우리는 필요가 아닌 충만함에서 사랑하고 선택하고 관계를 구축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유명한 지혜가 말하듯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서적 발전의 가장 교훈적인 측면 중 하나는 종종 우리가 실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게 투영하는 이미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에 사랑에 빠집니다. 우리는 약속, 환상, 부족한 요소에 매료됩니다. 현자들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찾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 보호, 지도, 힘, 기쁨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걷잡을 수 없이 끌립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온전함의 환상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감, 결단력, 조직력을 발산하고 당신은 불안정하다고 느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이상화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당신의 불완전함의 상징으로 만들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환상을 영원히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감탄이나 영감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탄이 정서적 의존으로 변할 때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거나 행복을 느끼기 위해 그 사람이 우리를 채워줘야 한다고 느낄 때 위험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자유롭고 즉흥적이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반하는 반면 마음속으로는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이 허용하지 않는 자유를 갈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은 자신이 감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사랑과 매력을 혼동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투영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요점은 진정한 치유는 내면의 힘을 얻고 자신 안에서 길러야 할 것을 외부에서 헛되이 찾는 것을 거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갈망한다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안전을 창조하기 시작하십시오. 부드러움을 갈망한다면 자신에게 부드러움을 표현하십시오. 깊은 관계를 꿈꾼다면 자신에게도 같은 깊이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작업은 구원자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의무감이 아닌 자신에 대한 부드러운 사랑에서 비롯된 감정적 필요를 스스로 돌보기 시작해야 하므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연습은 당신이 끌리는 사람이나 이상적인 파트너에게서 가장 감탄하는 자질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이 당신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러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 매일 어떤 작은 단계를 밟을 수 있을까요? 이 간단한 연습은 초점을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옮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창의성에 영감을 받는다면 자신의 잠자고 있는 아이디어를 깨울 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온함에 감탄한다면 마음 챙김과 침묵의 순간을 키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도구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망감, 분노, 버려짐을 느끼십니까? 이는 당신의 환상이 무너졌고 그와 함께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줄 수 있다고 믿었던 환상도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각성이며 자신에게 돌아가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과 함께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평생의 사랑처럼 대하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에게서 소중히 여기는 자질을 자신 안에서 키우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성숙하고 의식적인 자세로 사랑에 열리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풍부한 내면에 매료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서 그런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만의 평온함과 자신감의 오아시스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결핍이 아닌 자족감에서 관계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 내면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변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요구하거나 기대를 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관계입니다.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에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파트너는 더 이상 감정적인 지지대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에서 동반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과제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이상이 되는 것, 즉 우리가 감탄하는 자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투영을 치유하고
우리가 이전에는 외부에서 찾았던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온전성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고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자신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성숙하고 자유롭고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감정적인 성장은 결함이 없는 무감각한 로봇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적, 완벽 또는 영원한 정신적 평형을 달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발전은 오히려 통합의 예술, 즉 우리 성격의 모든 측면, 즉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과 보기 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 진실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때 삶의 모든 영역이 번성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 아니라 꼼꼼한 노력의 결과, 발견, 치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자신의 내면적 모순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초석입니다. 감정적인 성장은 우리의 감정과의 지치는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계속 나아갈 수 있고, 질투를 느낄 수 있지만 그 파괴적인 영향에 굴복하지 않고,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슬픔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삶의 거친 바다에서 자신의 지지대가 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좋다 또는 나쁘다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귀중한 신호, 현명한 조언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성장은 외부로부터의 승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에 의해 좌우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원칙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감정적인 성숙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더라도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거나 사랑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는 더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선물의 관대함이 아니라 그의 본질의 깊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루이제 헤이는 비판은 세상을 바꿀 힘이 없지만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정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우리의 내면적 대화에도 완전히 적용됩니다. 감정적인 성숙은 이 내면적 독백을 재검토하고 엄격함, 요구, 비난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사랑, 연민, 인내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 또는 더 나아가 당신의 내면의 아이에게 대하듯이 자신에게 따뜻함과 보살핌으로 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부의 공허함의 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불편함이라도 산만함, 덧없는 관계 또는 꾸며낸 변명으로 덮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대신 혼자서 자신과 함께 머물면서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보세요. 바로 이 내면의 침묵에서 명확성과 의사결정의 지혜가 탄생합니다. 모든 질문에 즉각적인 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침묵은 삶의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감정적인 성장은 또한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 모든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설령 그것이 일시적인 불편함을 초래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의 보증인인 삶의 필수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정적인 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충실한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감정적 성장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이며 삶, 주변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립적이 되고 우리가 맺는 관계 또한 더욱 깊고 조화로워집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즉, 자신감 있게 거절하고 자기 희생 없이 사랑을 경험하며 마음의 상처 없이 과거를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의 독립 속에서 진정한 사랑, 즉 의식적인 사랑이 꽃 피어납니다. 의식적인 사랑은 이상과는 거리가 멀고 의견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각자의 성장을 지지하는 두 개인의 결합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식적인 사랑은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립심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근본에는 감정을 숨기거나 침묵으로 조종하는 행위가 없는 열린 소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진실을 용감하게 말하고 상대를 통제하거나 상대에게 녹아들려 하지 않습니다. 차이점과 의견 불일치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합니다. 의식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필요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발전시키도록 영감을 주고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두려움 없이 나 자신으로 남아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인 관계에서 파트너는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합니다. 이 관계는 감정적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숨겨진 의존의 사슬이나 사랑으로 포장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책임을 지고 함께 굳건한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감, 대화, 그리고 상호 관심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루이스 헤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변함없이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착의 초석입니다. 진실하고 의식적인 사랑은 절박한 필요가 아닌 견고한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초라한 관심에 만족하지 않고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며 자신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영감을 주는 관계만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외로움의 순간에도 숨겨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미해진 열정을 되살리며 자신의 영혼과 재결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외로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옆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강력한 변화의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강화하고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며 기적을 기다리며 행복을 미루는 것을 멈추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실험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형벌로 여기며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는 진정한 사랑을 위한 완벽한 훈련입니다.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만이 절박한 필요가 아닌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이전에 어떤 유형의 사랑을 추구했는지 솔직하게 분석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타협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어떤 측면이 사라졌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꿈을 포기했습니까? 외로움은 공허함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입니다. 개인적인 성장, 치유, 그리고 자신을 제고하는 공간입니다. 이 시간은 파트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정의하고 완전한 자기 표현의 자유를 얻어 자신의 감정적 시나리오를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사랑하기를 꺼려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에는 감정적 성숙의 가장 깊은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외로움으로부터의 도피나 절박한 결정이 아니라 성숙하고 의식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서로를 속박하지 않고 녹아들지 않고 동행하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두 명의 감정적으로 성숙한 개인의 우아한 춤이 될 것입니다. 의식적인 사랑은 구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향해 가는 길에 영감을 주는 사람과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유와 헌신, 진실성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불완전함과 함께, 하지만 순간 속에 깊이 존재함과 함께 말입니다. 이 경우 사랑은 더 이상 절실한 필요가 아니라 자유의지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통념과는 달리 외로움은 실패의 동의어가 아니라 자기 수용, 명확한 정신, 존재의 기쁨이 꽃피는 비옥한 토양, 개인적인 피난처가 됩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자신에 대한 사랑의 모든 표현은 내일 주변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